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그 미성년자가 이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 관계, 우리 아까 1번 사례 그 판례가 되었던 부분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아까는 이제 미성년자 A가, 지금 다시 정리하면 미성년자 A가 신용카드 회사와도 이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 다음에 가맹점과도 신용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 범위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신용구매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없다고 했냐면, 원심에서는 신의칙 위반으로 봤지만 그를 대법원은 부정을 했고요. 재반 사정을 보았을 때 뭐 미성년자 연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월소득 60만 원,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법정 대리인의 어떤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라고 봐서 민법 6조를 적용을 해서 취소를 이제 부인을 한 것이죠. 결국 이 사안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은 취소가 됐는데 신용구매 계약의 취소는 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처분 허락 범위라고 했을 때 그 범위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가 그 금액의 범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용처, 어떤 사용 용도의 범위가 아니라 이제 그 금전적인 범위로 이제 그 범위 내, 그 재정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어떠한 구매를 해도 괜찮은, 그렇게 본다라는 판례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이 있다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요. 지금 신용구매 계약은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럼 유효하죠. 그렇다면 가맹점 C는 미성년자 A에 대해서 미지급 대금 채권이 있죠. 미지급 대금 채권이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그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특약을 집어넣어서 가맹점이 카드 회원이 아닌 카드 회사에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에게 먼저 청구할 것이다. B가 아까 카드 회사였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A와 C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대로 유효하고 대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삼각관계의 축에서 마지막 BC와의 관계가 있죠. B는 카드 회사고 C는 가맹점입니다. 그들 간의 관계는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까 각각의 법률 관계는 당사자와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축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쪽 법률 관계에 하등에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자 4번에 B, C 간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1번, 자, 가맹점 계약은 뭔가요? 카드 회사와 가맹점이 맺은 계약이죠. 그 계약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 취소가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가맹점 C는 카드 회사 B한테 자기들끼리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서 신용구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괄호 열고 A가 A 쪽에 미지급 대금이 있느냐 없느냐 무관하게, 왜냐하면은 그 병존적 채무 인수지만은 가맹점이 카드 회사에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무 상관이 없이 구매 대금의 지급을 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는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이용 계약만 취소가 되고 신용구매 계약은 그대로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묵시적 허락의 법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 만약에 묵시적 허락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신용구매 계약도 취소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보론 형식으로 이제 보론이라는 제목 하에 그 부분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과 신용구매 계약이 모두 취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앞에 서술한 부분 중에서 이제 앞에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만 취소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건 빼고 차이가 나는 점만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만 취소가 된 경우와의 차이점만 적시를 한다면 역시 A, B, 즉 미성년자와 신용카드 회사와의 관계를 먼저 보면요. 자, 아까 취소가 됐죠.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이익을 이제 A는 B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역시 병존적 채무 인수설의 법률을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근데 지금 신용카드 이용 계약도 취소가 됐고 신용 구매 계약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자, 신용 구매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카드 회원은 지금 이제 물건 샀기 때문에 가맹점이 지금 물건 팔았기 때문에 신용 구매 대금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물건도 돌려주고 돈도 돌려받고 해야 되니까 야, 가맹점 네가 보유하고 있는 거 그 신용 구매 대금 그거 돌려줘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죠. 카드 회원 A가 가맹점 C한테 구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다 취소가 됐으니까. 따라서 카드 회원이 이 취소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은 바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취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채권을요, A가 그 가맹점 C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B한테, 카드 회사 B한테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B가 C한테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와 C, 카드 회원 A와 그 다음에 가맹점 C와의 관계 다 취소가 되었죠. A가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A와 C 간의 신용 구매 계약이 소급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카드 회원 A는 가맹점 C한테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죠. 취소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자, 신용 구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C는 카드 회사 B로부터 신용 구매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해 부당이득이냐? A에 대해 부당이득이죠. 왜냐하면은 A가 샀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받았는데 A가 이제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A에 대해 부당이득이에요. 따라서 아까 말한 거 그대로입니다. 네. 따라서 전술한 대로 A는 C한테 부당이득을 이유로 구매 대금의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중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C 간에서 이제 구매 계약 취소했으니까 A도 반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1조 단서의 그 제한능력자의 특칙에 따라서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A는 물건 받았죠.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물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거 그대로 반환을 하면 되고 원물이 만약에 남아있지 않다면 어떤 그 가치가 남아있을 경우에만 반환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회사 B와 가맹점 C 간의 관계를 이제 보시죠. 요거는 가맹점 계약이죠. 가맹점 계약. 자, 동그라미 1번에 아까 말했듯이 이 가맹점 계약은 뭐 신용카드 이용 계약, 그러니까 카드 회원과 카드 회사 간의 신용카드 이용 계약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간의 신용구매 계약 이런 거의 취소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죠. 세 축이 다 별개라고 했습니다. 별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C는 카드 회사 B한테 신용구매 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구해서 이미 받아놓은 게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 계약 취소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한편 B, 카드 회사 B는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A로부터 양도받은 게 있죠. 아까 A가 C에 대한 구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었어요. 그거를 A가 카드 회사 B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반환받아, 양도받아가 적당하겠네요. 양도받아서 그 A가 C한테 행사할 수 있겠죠. 지금 막 돌고 돌죠. 돌고 돌아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회사 B가 가맹점 C한테 신용 구매 대금을 만약에 지급했다. 그러면은 A한테 받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해서 그걸 또 되돌려받게 됩니다. 뭐 막 어지럽죠. 그럼 결국에는 누가 최종적인 손실을 보게 되냐면 C가 보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그 기출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 계약의 그 법률 관계의 어떤 특수성을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막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이런 걸 빼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한번 그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교수님 교재하고 송덕수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송덕수 교수님 그 사례 연습 교재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1번을 이제 봤는데요. 자, 간단하지만 문제는 간단했지만 거기 나와 있던 그 판례 논점을 조금 확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례 위주로 이제 본다고 했으니까요. 어디를 쭉 보시냐면요. 다른 논점들은 쭉 이제 기본서에 그냥 체크만 하시고, 그냥 이제 논술 주제들은 그 기본 이론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냥 판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중매매다. 그 차례에 보시면 2번에 이중매매다. 그럼 저게 지금 논술인데요.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들이 쌓여 있죠. 그냥 판례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답안 내용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몰입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러면은 다음 사례가 어디 있냐면요. 31페이지에 착오에 관한 사례입니다. 31페이지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법행 1문이네요. 50점짜리고요. 그렇게 문제는 복잡하진 않죠. 복잡하진 않고 가장 뭐 착오에 관한 좀 표준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특이할 만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 좀 법률을 보면요. 자,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갑이요.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네요. 매수했는데 면적이 나왔습니다. 2,000 평방미터를 매수를 했는데, 자,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래요. 근데 그 중개인들이 말을 잘못했나 봐요. 이 토지 중에서 2,000 평방미터 중에서 100m만 도로에 편입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갑이 그렇게 알고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갑이 지금 이 토지를 왜 매수를 하느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100m 정도만 도로에 편입된다면은 100제곱미터만 도로에 편입된다면 나의 건축 계획에는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사정들은요. 5번째 줄에 모두 계약 과정에서 현출되어 을도 뭐 중요한 단서죠. 그러니까 이 갑이 내가 왜 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가라는 동기죠. 근데 지금 동기에 착오가 있는 거죠. 사실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666제곱미터씩이나 사실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겁니다. 착오가 있는 것인데 그럼 과연 동기의 착오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관한 어떤 판례가 나오고 그 판례에서 조건이 되어 있죠. 그것이 어떤 거래의 내용으로 표시가 된다면, 그죠? 그 의사 표시의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면은 그것은 이제 충분하다. 그래서 그건 착오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 현출이 되어서 을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지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암시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토지만으로는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사례 후반부에 좀 정리를 해줬네요. 자, 친절하게, 자, 밑에서 4번째 줄에 동기의 착오였고, 그죠? 그리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현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 과실이죠? 근데 중과실이 아니래요. 그래서 109조의 착오 취소를 보시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죠. 근데 그런 부분도 다 알아서 배제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을이 착오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쌍방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을 또 분명히 이제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이 만약에
여기는 지금 이제 보면 차고 취소로만 이제 설문을 한정했는데 만약에 그냥 예컨대 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만 나온다면 차고 취소도 문제를 삼아야 되지만 사기 취소도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럼 그랬을 때 거래 상대방 매도인에게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어떤 논점도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사기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쌍방착오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착오에 관한 사례가 뭐 한두 개 더 있었는데 조금 오래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재에 보면은 쌍방동기의 착오 있죠. 쌍방동기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이제 보충적 해석론에 따라 해결을 하죠. 그래서 보충적 해석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취소를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판례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 부분의 판례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봐서. 근데 보면은 조금 이제 그 교과서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일방의 착오냐 아니면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교수님들마다 약간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이렇게 딱딱 잡아주지 않으면 되게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투명하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9조 취소를 가지고 동기의 착오를 풀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 1번에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착오라고 했죠. 착오라고 했는데 샘플 답안을 보니까 로마자 1번의 논점에 정리해 보시면요. 109조의 취소의 가부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약에 그 2000평방미터 중에서 편입되는 부분만 잘라서 나머지만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일부 취소의 논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이어야 하니 또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109조와 110조의 취소의 경합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착오 취소를 말했는데 이게 뭐 단문이 아닌 이상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본문에는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논점의 정리에만 사기 취소의 경험을 보겠다고 하고 본문에는 사기 취소는 또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관점에서라면은 109조와 110조의 취소의 경험 여부는 정말 시간이 돼서 여론이나 보론 정도로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필수 쟁점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109조의 취소. 자, 그럼 109조를 한번 볼까요? 109조에 한번 조문을 보시면 자, 109조 1항에 보면 자,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단서에는 중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고요. 2항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건을 뽑아내 보면 법률 행위 내용이 착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착오여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요건 내지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으로서는 중과실이 아닐 것 또는 항변사항으로는 중과실이었다 이렇게 가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요건이 법률 행위의 내용의 착오여야 하는데 아까 이제 문제를 삼았듯이 동기의 착오란 말이죠. 그러면 동기의 착오를 법률 행위의 내용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 로마자 2번의 1번에서는 109조의 적용 요건을 간단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동기의 착오인데 동기의 착오가 109조의 착오에 해당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보면 2번에 보면 자 당사자 일방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가부 아주 정확히 썼네요. 뭐 그냥 쌍방 착오가 아니라 이거죠. 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동기의 착오가 뭐냐라는 걸 써야겠죠. 자 동기의 착오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자 표시상의 효과 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 자체는 존재하죠.
그러나 내심의 효과 의사를 결정한 그 동기와 인식 사실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였고요. 그럼 이것을 백구조의 착오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견해의 대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시험의 추세가 거의 판례 위주다 보니까 학설은 그걸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워낙에 유명한 학설, 물론 동기의 착오에 관한 학설도 유명하죠. 근데 이런 학설을 소개하실 때도 그냥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하시면 되고요. 막말로 뭐 학설은 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 판례를 언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소개를 하시되, 여기서도 이제 그 요번 판에 이제 그 좀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때 학설 부분은 많이 좀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학설은 구태여 우리가 판례를 비판하고 판례와 다른 결론으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설을 쓸 시간이 있다면은 관련 판례 하나 더 쓰고 기존의 판례를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가점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해의 대립에 대해서 뭐 여러 이제 동기 표시설, 포함설, 배제설이 있겠죠. 우리는 판례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판례는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동기 표시설의 입장이죠. 그래서 판례는 거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으셔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풍부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말을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판례 보시다 보면은 판례가 거의 뭐 압축 진술의 백미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뭐 한 대여섯 줄밖에 안 돼 보이는 판례도 이렇게 잘라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내용이 많고, 여러분은 시중에 가보시면은 저기 누구냐면은 신동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형사법 쪽의 교수님이시죠. 그 형법 판례 교재가 있습니다. 형소법이었나 형법이었나 지금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판례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판례를 가지고 이제 그 평석과 함께 판례를 재구성해 놓으신 건데, 거기 보면요, 그분 책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요지 쭉 이렇게 그 원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보통 교재처럼 통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판례 잘라놨습니다. 잘라가지고 그 개념 요소, 개념 덩어리별로 판례를 잘라서 이렇게 마치 시처럼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편제로 이 판례를 보다 보면요, 판례가 되게 내용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내에 뭐 결론도 있고 그 판례의 논거, 요즘에는 그 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논거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방법은 나중에 막 이제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 판례를 쪼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영어를 이렇게 그 의미 단위로 끊어 읽듯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의미 단위로 끊어서 거기에 그 핵심 쟁점들을 추출을 해서 그것들을 한번 조립을 해보세요. 그래서 판례의 그 논리가 흘러가는 과정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잘 안 까먹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키워드만 가지고도 거의 판례를 그대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례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첫 번째 줄이죠.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기 표시설의 입장인데 좀 더 확장을 하죠. 의사표시의 해석상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굳이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자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안에서는 그게 갑을 간에 합의가 된 건 아니죠. 단지 을도 갑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의사표시의 해석상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예, 또 그렇게 이제 포섭이 되면 되고, 또 추가적인 판례를 보시면 동기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잘못된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거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면은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요 부분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통째로 빠짐없이 기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평석을 한다면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 결국에 동기 표시설은 첫 번째 줄에 표의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함께 고려를 한다. 그리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상대방의 보호 가치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안을 포섭을 하시면 을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착오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동기는 법률 행위 내용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건, 중요한 부분이냐 이거죠. 중요한 부분.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판례는 소위 이중적 기준설에 따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현저성, 객관적 현저성. 그래서 자, 주관적이라는 거는 그 개인이죠. 그러니까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객관적 현저성은 객관이라는 거는 일반인이죠. 그래서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중적 기준설입니다. 한편 요 판례는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판례는 잠시 후에 이제 약간 보론격으로 109조와 110조의 어떤 경합 여부를 따져볼 때도 쓰이는 판례인데요. 판례는요, 착오에 관해서 사기는 이런 판례가 나오지 않는데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객관적 현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참고를 조금 해본다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안이죠. 요 어떤 사안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표의자가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근데 왜 했냐면은 주채무자가 지고 있는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내가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공정증서는 주채무자가 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구상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 채무에 관해서 준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 공정증서였어요. 그럼 다르죠? 그럼 그랬을 때 그러면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자, 소비 대차 계약이나 준소비 대차 계약이나 법률 효과가 동일하죠. 따라서 그 표의자가 무슨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러한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도로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냐? 아까 100m 정도라면은 건축할 수 있는데 666제곱미터 정도라면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맞겠죠. 일반인 입장에서도 표의자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통과했고요. 이제 가백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보시면 자, 중대한 과실은 그냥 뭐 중요한 과실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줄처럼 자, 중대한 과실이란 판례에 나오는 문구죠. 표의자의 뭐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봐서 당의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딱 이렇게 써준다면 더 살겠죠. 자, 그럼 이제 갑은 보면요, 과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장 확인을 안 했어요. 내가 내 땅 사는데 현장 확인 안 하는 과실이죠. 과실인데 중개인들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인들이 100제곱미터만 편입될 거라는 말을 믿었다. 그러면 과실인데 중과실로 볼 것이냐?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모든 요건들을 통과해서 109조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남은 논점이 있죠.
전체를 다 취소할 거냐, 일부 취소를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에 일부 취소의 가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일부 무효 법리는 우리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일부 취소는 민법이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무효 법리와 괴를 같이 해서 일부 취소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취소에 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우선 그 교재의 내용을 먼저 보죠. 자, 일부 취소가 가능할 것이냐. 거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판례가 나와 있죠. 자, 하나의 법률 행위의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자, 첫 번째 요건,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두 번째 요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보면 666제곱미터가 빠진다면 매매계약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일부 취소라는 법리 뭐 간단하게 보면요. 아까 이제 책에 나왔던 것처럼 자, 그 법률 행위가 첫 번째 가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분적이라고 했을 때 법률 행위가 가분적인 것도 가분적이고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것도 가분성으로 봅니다.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그 일부에 대해서 취소의 사유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이제 유지하겠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됐을 때 일부 취소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컨대 어떤 판례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판례 중에서 이번에도 연대보증계약 사례인데,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기망을 했어요. 어떤 주채무자의 자력이나 그런 기망을 해가지고 이 연대보증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취소긴 하네요. 그런데 전체를 취소할 것이냐, 그러니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에 대한 그 연대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전부 취소냐, 일부 취소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보증 책임은 결국에 금전채무죠. 그러면 금전채무는 가분성이 있죠. 가분성이 있고, 예컨대 연대보증인이 나는 어느 정도 그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보증의 의사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보증인이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증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가정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바로 이제 일부 취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법리가 이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9조와 110조의 경합 문제는 요 1-2를 마저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취소를 했을 때 지금 착오 취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109조 해석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그 로마자 2번을 보죠. 을이 갑에 대한, 그러니까 갑이 지금 착오 취소자죠. 을이 이제 그 매도인이었고요. 을이 갑에 대해서 손배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그 매도인의 입장에서 그 착오자의 취소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계약의 유효를 신뢰하고 계약을 이행했다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뢰 이익 정도를 배상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학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535조를 유추해서 하자라든가 불법 행위로 가자라든가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든가 등등이 있지만 판례는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경과실 사안이죠. 그래서 판례도 경과실로 인한 착오 취소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손배 책임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를 취소한 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죠. 사실 따져보면은 109조에 경과실의 경우엔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적법행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논점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검토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장황하게 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입법론적으로는 뭐 입법론이나 해석론적으로 나올 문제이지 판례로서는 간단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우리는 부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났는데 아까 이제 이 문제를 냈을 때 아까 착오로 취소한다는 단서를 주지 않고 그냥 취소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착오 취소와 사기 취소를 동시에 둘 다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31페이지에 봤듯이 109조와 110조의 취소의 경합 여부를 뭐 검토하자 이런 부분이 돼야겠죠. 그래서 만약 그냥 취소라고 한다면요. 마땅히 109조와 110조의 경합 여부를 검토를 하고 각각의 요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요 사안이 동기의 착오 사안이죠. 근데 사기와 착오 취소의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사기 자체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는 뭡니까? 기망을 해서 상대방이 착오를 하는데 그 착오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동기의 착오죠. 이 사안은 동기의 착오 사안이기 때문에 109조와 110조의 경합 여부를 그 논의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판례는 109조와 110조의 경합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왜 그게 그 양자가 경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선은 두 어떤 109조, 110조의 요건 사실이 다르기 때문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109조와 110조의 인정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려는 이익이 서로 상이하다는 거죠. 같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109조는 아까 그런 판례 있었죠. 그 착오에서 이중기준설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했을 때 객관적 현저성을 얘기할 때 판례가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9조의 그 착오는 표의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착오 취소입니다. 그에 반해 110조는요. 법률 행위의 자유, 그야말로 나의 그 의사결정과 법률 행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9조로 간다면은 내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지만 110조의 사기로 간다면요. 그 사기로 체결된 계약 자체가 나한테 유리하더라도 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 110조는 내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규정이기 때문에 편향감사도 내가 싫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유리했던 싫다니까 하고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요건 사실을 이제 검토를 하면 되는데 한번 110조를 한번 보시죠. 110조 1항과 2항을 이번 사례에서는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조 1항을 보시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에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그러니까 이항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그랬을 때 의사표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제3자의 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1항과 2항의 요건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것을 사기를 요 사례에 적용을 한다면 1항과 2항을 둘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그 단서가 있냐면 1항은 결국 상대방의 사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을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을도 이러한 모든 사정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을은 착오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 나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착오 안 했습니다. 착오 안 했다는 건 뭐예요? 100제곱미터 정도 이상은 도로에 편입 안 될 거라는 착오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이거 기망 아닐까? 라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그 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결국에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판례가 이런 사안이 있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때, 예컨대 그쪽에 뭐 이제 장례식장이 이제 들어설 것이다. 그런 걸 알고 있다면 고지해 줘야 될 어떤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부작위했을 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의칙상 고지 의무로 인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개인들이 있었죠. 중개인들이 말을 잘못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알고도 잘못 말해줬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잘못 말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중개인들이 알고도 이렇게 틀리게 말해주었다면 이것은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아닌가라는 걸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판례를 검토해줘야 되는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부작위에 의한 기망, 그 부분을 한번,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리딩 판례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그 판례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일정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지 의무는 뭐 법령 규정, 신의칙, 관습에 따라 인정될 수가 있고요. 그럴 때의 고지 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이다 인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3자가 뭐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 제3자는 내가 아니라는 의미의 제3자가 아니라 특수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문제가 확정되어야 이 중개인들이 110조 2항의 제3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말하는 제3자 또는 제3자가 아닌 자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자,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니까 요 사람들만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상대방과 동급으로 본다는 것이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거나 또는 상대방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제3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리인, 그렇죠? 거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다. 단순 피용자는 제3자다. 그랬을 때 판례가 제3자로 보는 예는 뭐가 있냐면은 보증계약을 할 때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체결하는 거죠. 그때 주채무자는 제3자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도 제3자입니다. 따라서 그 제3자가 낙약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110조 2항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판례에서 봤듯이 단순 피용자, 그건 제3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는 아까 말한 대리인,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기망한 경우, 이것도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 자, 그렇다면은 요런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개인이죠. 만약 중개인이 기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중개인은 제3자로 봐야 될까요? 상대방으로 봐야 될까요? 제3자로 봐야겠죠. 그렇다면 제3자의 그 기망으로 보아서 요건 사실을 맞춰가지고 풀어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109조와 110조의 경합을 그렇게 논의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그 착오에 관한 사례는 대충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예,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된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의사표시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만큼은 사례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넘어가서요. 42페이지 가보시면 42페이지 일상가사 대리권인데 요거를 이제 아마 뭐 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길진 않으니까 잠깐 보고요. 그 사실관계만 좀 보고 이제 사례에 대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무관 문제인데요. 자, 보시죠. 갑의 아내인 을이 남편 몰래 기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파괴가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니까 친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친구 병한테 대학생 아들의 유학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5천만 원을 차용을 하네요. 그리고 남편인 갑 몰래 갑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갑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 돈을 썼는데 파괴가 됐고, 그죠? 그래서 갑의 인감증명은 을의 대리 신청으로 발급이 된 거고, 근데 한편 그 친구인 병은요, 1년 전에 을한테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을과 친하고, 그리고 또 그 을이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별다른 의심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법률 관계에 대해 설명하라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에 일상가사 대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취지에 관한 이제 어떤 서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해당 사안이 일상가사의 범위 내인지 범위 밖인지, 또는 그래서 일상가사 범위 내로 포섭이 될 수 없다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초로 한 표현 대리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인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그에 관해서 이제 사안 포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번 요 답안이요. 지금 요 교재의 답안을 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실에 이제 새 답안을 써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답안으로 자료실에 올려놓은 새 답안으로 그 답안을 교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결론도 약간 달라지고요. 네, 조금 내용을 일상가사 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학습의 목적으로 좀 더 집어넣었고요. 약간 그 판례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결론이 약간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자료실에 있는 것으로 좀 대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김에 책에 있는 답안을 보시면서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좀 과정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논점의 정리를 좀 보면요. 지금 갑을병의 법률 관계를 이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선 지금 을이 병으로부터 차용을 한 게 기본적인 어떤 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을과 병 사이에 금전 차용을 누구 명의로 했냐면 갑 명의로 했습니다. 이 효력,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에 이제 사안에서 자, 갑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사용했다면 뭐가 떠오르나요? 대리가 떠오르죠. 갑을 대리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갑 명의로 했으니까. 그래서 갑을 대리해서 5천만 원 차용 행위를 했는데 그럼 이러한 대리 행위의 효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이냐 무권 대리이냐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유권 대리이냐라는 논점과 관련해서 나오는 논점이 부부기 때문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일상가사가 무엇이고 일상가사의 범위가 무엇인가를 논술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아마도 이제 일상가사가 아니겠죠.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러면 월권 대리가 이제 성립하지 않겠느냐를 검토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목차 구성을 보시면요. 그 목차 구성도 약간 새 교재를 보세요. 새로 올려드린 걸로 보세요, 그냥. 그래서 로마자 2번에는 일상가사 대리, 이 성부, 그래서 827조 1항 아예 제목에 조문을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일상가사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음 페이지에 로마자 3번 표현 대리의 성부를 검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표현 대리의 책임까지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책임까지 갈 수 있겠냐 없겠느냐가 이제 관건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안 해결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827조 1항을 잠깐 보실까요? 827조 1항을 보시면요. 자,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이라는 제목 하에 1항에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항은 뭐 이제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832조도 보실까요?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네. 그래서 관련되는 조문이죠. 또 부부의 일방이 일상 가사, 그러면 832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